한 몽골 소녀의 충격적인 발표에 세계 역사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몽골 제국 황실의 Y 염색체가 한국인과 99.8% 일치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몽골과 고구려는 모두 중화 역사의 일부일 뿐입니다. 중국은 급히 소녀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세계는 이미 소녀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직후 소녀의 가족들은 협박에 시달려 미국 대사관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CNN은 이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은폐 공작이라 긴급 속보로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왜 몽골 왕족의 DNA가 한국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천년간 숨겨왔을까요? 고구려 멸망 후 200만 유민이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충격적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바트 채책입니다. 26살이고요. 지금은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하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교환학생이었습니다. 2020년 가을, 저는 베이징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중국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몽골에서 성공하려면 중국어는 필수니까요. 기숙사 룸메이트는 일본에서 온 사유리였어요. 우리는 금세 친해졌죠. 어느 날 저녁, 일본 친구 사유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왔어요. 칸코쿠진토 츠키아이타이. 한국인과 사귀고 싶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칸코쿠진이 뭐야? 한국인이란 뜻이야. 바트 채책 몽골에서는 한국인을 뭐라고 불러? 솔롱고스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저 각 나라마다 다른 언어적 특성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음 날 대학 도서관에서 동아시아사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과제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너무 낡아서 제목도 잘 안 보였어요. 호기심에 펼쳐봤더니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기원 고구려 유민과의 연관성 연구. 중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저자는 일본인이었어요. 효와 시대에 쓰인 것 같았죠. 책을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몽골의 부족 중 상당수가 서쪽으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특히 징기스칸이 속한 보르즈긴 부족의 경우. 더 읽으려는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학생, 이 책은 열람 금지 도서예요. 어떻게 가져갔어요? 아니, 그냥 책장에 있었는데요. 사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황급히 책을 빼앗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중국어가 너무 빨라서 잘 못 알아들었지만 일본 몽골 즉시 회수 같은 단어는 들렸어요. 기숙사로 돌아와서도 그 책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 유민? 몽골?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지? 사유리에게 물어봤어요. 일본에서는 몽골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 특별한 건 없는데. 아, 맞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전쟁 때 일본군이 몽골인들을 고쿠리진이라고 불렀다고. 고쿠리진? 그게 뭐야? 고구려인이라는 뜻이야. 이상하지? 왜 몽골인을 고구려인이라고 불렀을까?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칸코쿠, 고쿠리.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VPN을 켜고 구글에 접속해서 몽골 고구려 연관성을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꽤 많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일본이나 러시아 학자들의 연구였죠. 중국 자료는 전혀 없었어요. 특히 눈길을 끈 건 러시아 학자의 논문이었습니다.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발견된 고대 유적에서 고구려 양식의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는 7세기 고구려 멸망 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몽골인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왜 중국은 이런 연구를 숨기려 하는 걸까? 그리고 이걸 계속 파헤쳐도 괜찮을까? 베이징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울란바토르로 돌아왔지만 그 책의 내용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고구려 유민과 몽골의 연관성. 이게 정말 사실일까? 집에 돌아온 첫 주, 저는 할아버지를 찾아뵀어요. 할아버지는 몽골 역사에 정통한 분이셨거든요.
소련 시절에는 역사 교사셨고 은퇴 후에는 고문서를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계셨죠. 할아버지, 혹시 우리 조상들이 동쪽에서 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베이징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일어나셨어요. 따라와라. 할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뒤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셨어요. 자물쇠를 열자 오래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내게 보여줄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문서는 일본어로 쓰여 있었어요. 다행히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제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대동아 역사 재편 프로젝트 몽골인의 기원에 관한 비밀 보고서. 효와 16년, 그러니까 1941년에 작성된 문서였어요. 일본 관동군 특무부대가 만든 거였죠. 할아버지, 이게 대체 소련군이 물러간 후 러시아 친구가 준 거다. 일본군이 남기고 간 문서라고 하더구나. 읽어봐라. 놀랄 거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몽골 인구의 약 30%가 고구려 유민의 후예로 추정된다. 특히 동부 몽골의 경우 그 비율이 50%를 넘는다. 이들은 스스로를 해 뜨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 부르며 문서는 계속됐어요. 징기스칸의 보르직인 부족 역시 고구려 유민과 토착 몽골인의 혼혈로 보인다. 이는 그들의 장래 풍습, 군사 전술, 그리고 특히 철기 제작 기술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손이 떨려서 문서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고려와의 관계다. 몽골이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않고 특별 대우한 이유가 바로 혈연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쿠빌라이 칸이 고려 왕실과의 혼인을 추진한 것도. 할아버지, 이 문서를 왜 숨기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이런 걸 공개하면 어떻게 되겠니?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그들은 고구려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고 있잖아. 만약 몽골인이 고구려의 후예라면 몽골 역사도 중국 역사가 되는 거야. 그제야 중국이 왜 그 책을 숨기려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현재의 정치 영토, 민족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죠. 할아버지,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문서 말고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울란바토르의 고서점, 개인 수집가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인 골동품상에게서 구입한 낡은 일본 군용 가방 안에서였어요. 가방 안감을 뜯자 숨겨진 문서가 나왔죠. 그것은 일본 학자 다나카 교수의 연구 노트였습니다. 1942년 8월 15일.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다. 몽골 왕족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이 고구려 왕릉의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삼조고 문양이다. 이것은 고구려의 상징으로. 노트에는 사진도 있었어요. 흑백이었지만 선명했죠. 몽골 초원에서 발견된 고대 깃발에 그려진 삼조고. 고구려 벽화에서 보던 바로 그 문양이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 몽골인과 고구려,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진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다음 날, 저는 체렌도르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에서 몽골 제국사를 가르치시는 분이죠. 몽골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학자 중 한 분이에요.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을 때 손에는 일본 문서 복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바트채책 무슨 일이니? 안색이 안 좋구나. 교수님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서를 건네자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하시며 문서를 꼼꼼히 읽으셨죠. 10분쯤 지났을까요? 교수님이 문을 확인하시고는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셨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니?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베이징 도서관에서의 할아버지의 문서, 그리고 골동품상에게서 산 가방까지. 교수님은 한숨을 푹 쉬시며 의자에 깊이 기대셨어요. 바트채책, 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야.
교수님, 이 주제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주제야.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교수님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신문 스크랩이었죠. 작년에 중국이 발표한 동북공정 3차 프로젝트 알고 있니? 고구려뿐만 아니라 발해, 그리고 이제는 몽골 제국 동부까지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어. 그게 이 연구와 무슨 상관이? 생각해봐. 만약 몽골인이 고구려의 후예라는 게 밝혀지면? 중국은 그걸 빌미로 몽골 역사 전체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길 거야.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이고 몽골은 그 후예니까 몽골도 중국 역사다 이런 식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 진실을 그냥 묻어야 한다는 건가요? 진실.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역사에서 진실이란 게 뭘까? 승자의 기록? 아니면 숨겨진 사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어요. 사실 나도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어. 20년 전쯤이었지. 소련이 붕괴하고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됐을 때였어. 그럼 교수님도 아시는군요. 그래. 그리고 그 때문에 큰 곤란을 겪었지. 중국 정부가 우리 대학에 압력을 넣었어. 연구비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연구를 중단해야 했어. 교수님은 책장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셨어요. 여기 내가 모은 자료들이 있어. 내가 가진 일본 문서와 비슷한 내용이야. 러시아 문서, 청나라 기록, 심지어 티베트 승려들의 기록도 있지. 노트를 넘겨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특히 티베트 기록이 흥미로웠죠. 서쪽으로 온 동방의 전사들이 초원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해가 뜨는 곳의 언어를 잊지 않았고. 교수님,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역사를 다시 써야 해요. 그래. 하지만 그 전에 넌 선택을 해야 해. 안전한 침묵을 택할 것인가, 위험한 진실을 택할 것인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예상했어. 너는 그런 학생이니까. 좋아,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약속해야 해. 절대 서두르지 말 것. 그리고 충분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공개하지 말 것. 네,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연구를 하려면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특히 고려사 전문가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주마. 그렇게 저의 위험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체렌도르지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한국 학자는 류담경 박사였어요. 서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고려사를 연구하는 분이었죠. 첫 화상회의를 하기로 한 날, 저는 엄청나게 긴장했어요. 안녕하세요, 바트채책 씨. 체렌도르지 교수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화면 속 류담경 박사는 생각보다 젊으셨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죠. 저도 반갑습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영어로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바트채책 씨가 연구하는 주제가 정말 흥미롭더군요. 사실 저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류 박사님은 화면에 자료를 띄워주셨어요. 고려사의 한 대목이었죠. 이걸 보세요. 고려사 충렬왕조의 기록입니다. 몽골 사신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먼 옛날 같은 조상에서 갈라진 형제라 하였다.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고려사에도 이런 기록이 있었다니.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몽골이 고려를 대하는 태도예요.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호라즘은 도시째 불태웠고 금나라는 황족을 몰살시켰죠. 그런데 고려는 왕조를 유지시켰죠. 그것도 혼인 동맹으로. 맞아요. 이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쿠빌라이 칸은 고려 왕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고 그 이후로도 대대로 몽골 공주들이 고려 왕비가 됐죠. 류 박사님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원나라 사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고려는 동방의 군자국으로 그 예법과 문물이 중국과 다르나 오히려 더 오래되었다. 그 백성들의 형상이 우리와 닮았으니. 잠깐, 그 백성들의 형상이 닮았다고요? 네. 이상하죠? 당시 몽골인과 고려인의 외모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떴어요. 한문으로 쓰여 있었는데 류 박사님이 번역해 주셨죠. 이건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이에요. 우리 고려는 옛날 북방에서 내려온 자들의 후예로 선조들이 말씀하시기를.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북방에서 내려온 자들이라니. 류 박사님, 그 북방이 혹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고구려 유민들이 북쪽으로 간 그곳. 그리고 그들의 일부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고려를 세운 거죠. 그럼 몽골과 고려가 모두 고구려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징기스칸이 고려를 특별 대우한 이유, 쿠빌라이가 혼인 동맹을 맺은 이유, 모든 게 설명되는 거였죠. 박사님, 그런데 왜 이런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류 박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중국 때문이죠. 그들은 고구려를 자기네 지방정권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만약 몽골과 한국이 모두 고구려의 후예라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방해하는군요. 네. 제가 이 주제로 논문을 쓰려 했을 때도 엄청난 압력을 받았어요. 학술지에서 게재를 거부하고 연구비도 끊겼죠. 결국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류 박사님의 눈빛은 포기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트 채책 씨가 몽골 쪽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 정말 흥미롭네요. 혹시 공동 연구를 해볼 생각은 없나요? 정말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국제 공동 연구로 접근하면 중국도 함부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날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류 박사님은 한국 쪽 자료를, 저는 몽골과 일본 쪽 자료를 모아서 비교 분석하기로 했죠. 화상회의를 끝내고 나니 새벽 2시가 넘었어요.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슴이 뛰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드디어 동지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바다 건너 한국에서.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에 함께할 사람이 생긴 거죠. 류담경 박사와의 공동 연구가 시작된 지 1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매주 화상회의를 하며 자료를 공유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울란바토르 국립도서관 깊숙한 곳에 있는 고문서 보관소였어요.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체렌도르지 교수님의 추천 덕분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몽골 비밀사의 가장 오래된 필사본을 찾았습니다. 13세기에 위구르 문자로 쓰여진 원본에 가장 가까운 판본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현재 널리 알려진 중국어 번역본과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요. 중국어 번역본에는 없는 구절을. 창천의 늑대 보르테 치노는 동방에서 왔다. 해가 뜨는 곳, 검은 산과 푸른 강이 있는 땅에서. 그곳엔 그의 형제들이 큰 나라를 세웠으나 하늘의 뜻으로 흩어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방에서 왔다고? 검은 산과 푸른 강? 이건 분명히. 곧바로 류 박사님께 연락했어요. 박사님, 대박입니다. 몽골 비밀사 원본에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침착하세요, 바트 채책 씨. 무슨 내용인데요? 제가 발견한 구절을 읽어드렸더니 화면 너머로 류 박사님의 놀란 표정이 보였어요. 검은 산과 푸른 강. 그건 흑산과 압록강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고구려의 영토잖아요. 그럼 몽골의 시조 보르테 치노가 고구려 지역에서 왔다는 거죠. 이건 정말 학계가 발칵 뒤집힐 발견이에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필사본을 계속 읽어 나가자 또 다른 삭제된 부분이 나왔거든요. 칭기스카간의 선조들은 동방의 지혜를 간직했다. 쇠를 다루는 법, 활을 만드는 법,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읽는 법을. 이는 모두 해 뜨는 곳 형제들의 가르침이었다. 박사님, 이것 보세요. 몽골의 철기 기술이 동방에서 왔다고 해요. 잠깐, 그거 말이 돼요. 고구려는 철기 문화가 매우 발달했거든요. 특히 철가복과 마구 제작 기술은 당대 최고였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왜 몽골이 갑자기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갖게 됐는지,
왜 그들의 군사 전술이 고구려와 유사한지. 그런데 왜 중국은 이 부분을 삭제했을까요? 류 박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뻔하죠. 몽골이 고구려와 연결되면 그들의 동북 공정이 무너지니까요.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데 몽골 제국이 고구려의 후예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필사본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반드시 보존해야 할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도서관 직원이 다가왔어요. 학생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찾으시네요. 밖에 나가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중국인처럼 보였죠. 바트 채책 씨죠? 저는 베이징에서 온 왕리밍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근처 카페에 앉자마자 왕리밍이 말했어요. 당신이 요즘 위험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몽골 비밀사 원본을 봤다면서요? 거기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다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충고하는데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연구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칠 수 있어요. 평화요? 진실을 밝히는 게 어떻게 평화를 해친다는 거죠? 왕리밍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역사는 때로 묻어두는 게 나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현재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면 말이죠.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요. 저는 학자로서. 학자? 왕리밍이 비웃었어요. 당신은 아직 학생 아닌가요? 학위도 받지 못한 채 인생을 망치고 싶으신가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그럴까요? 글쎄요. 왕리밍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진실을 감추려는 그들의 시도가 오히려 제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왕리밍의 협박이 있은 지 일주일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중앙아시아 역사학회가 열렸는데 류담경 박사님이 직접 참석한다는 거였어요.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됐네요. 바트 채책 씨. 공항에서 만난 류 박사님은 화면으로 본 것보다 더 젊고 활기차 보였어요.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우리 팀이 셋 더 있어요. 모두 이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저녁에 소개할게요. 학회 첫날 저녁, 우리는 알마티의 한 전통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류 박사님이 데려온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인사하세요. 유전학자 김태원 박사, 고고학자 박소영 박사, 그리고 언어학자 최현준 교수님이에요.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태원 박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바트 채책 씨,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주제를 연구해왔어요. 한국인과 몽골인의 유전적 연관성 말이에요. 정말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놀라실 거예요. 한국인 남성의 Y염색체 하플로그룹 중 약 15%가 C2그룹인데 이건 몽골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잠깐만요. 박소영 박사가 끼어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분포 지역이에요.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 그러니까 옛 고구려 영토였던 지역에서 이 비율이 25%가 넘어요. 흥미로웠어요. 과학이 역사를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최현준 교수님도 거들었어요. 언어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많아요. 한국어와 몽골어의 기초어휘 중 농업이나 금속 관련 용어들이 놀랍도록 유사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한국어로 새는 몽골어로 실이에요. 소튼 사브 칼은 할 이런 식이죠.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체계적이에요. 류 박사님이 정리했어요. 우리가 각자 연구한 걸 종합하면 고구려 멸망 후 상당수가 북방으로 이주했고 그들이 몽골 부족들과 융합됐다는 가설이 성립해요.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징기스칸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왔어요. 몽골 현지 자료를 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했죠. 이것 좀 보세요.
박소영 박사가 흥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유리장 안에는 8세기경 투르크 비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동쪽에서 온 철의 부족이 우리와 동맹을 맺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스스로를 해뜨는 나라의 후예라 했다. 최현준 교수님이 비문을 자세히 살폈어요. 이 철의 부족이라는 표현,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고구려는 철기 문화로 유명했으니까. 저는 몽골 비밀사에서 발견한 내용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비밀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동방에서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져왔다고. 그때 박물관 큐레이터가 다가왔어요. 카자흐인이었는데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나 봐요. 혹시 동방 부족에 대해 연구하시나요? 그럼 이것도 보셔야 해요. 그는 우리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어요. 거기엔 최근 발굴된 유물들이 있었죠. 이건 작년에 알타이 산맥에서 발견된 거예요. 7세기에서 8세기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물을 본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멈췄어요. 청동 거울이었는데 뒷면에 새겨진 문양이 삼조고다. 류 박사님이 외쳤어요. 이건 완벽한 고구려 양식이에요. 어떻게 카자흐스탄에서? 큐레이터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이런 유물이 꽤 많이 발견돼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동아시아 양식이라고만 표기하죠. 더 구체적으로 쓰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국 때문에요? 네. 그들은 우리 박물관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대가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여기서도 진실이 감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문헌 자료뿐 아니라 유물, 유전자, 언어학적 증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고구려와 몽골,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알마티 학회가 끝나고 한국 연구팀이 돌아간 지 며칠 후 저희 대학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체렌도르지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학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돌아온 교수님의 표정은 어두웠죠. 바트채책 큰일이야. 중국 교육부에서 우리 대학에 공문을 보냈어. 내 연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뭐라고요? 그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 대학 예산의 30%가 중국 지원금이야. 그들이 끊으면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문의 자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이메일과 연구 자료가 담긴 컴퓨터가 해킹당한 거예요.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따로 백업해뒀지만 기분이 찜찜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왕리밍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서너시 함께였죠. 다시 만나네요, 바트채책 씨. 또 오셨군요. 이번엔 무슨 일이죠?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당신의 연구 중단하고 대신 우리가 베이징 대학 박사과정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어요. 그게 평화적인 해결이라고요? 왕리밍 옆에 한 사람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 보시죠. 바트채책 씨가 최근 한국팀과 공동 연구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근거 없는 주장들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아시아 3국의 관계가 악화될 거예요. 근거 없다고요?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증거? 다른 사람이 비웃었어요. 위조된 문서와 왜곡된 해석을 증거라고 하시나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들과 싸워봐야 득될 게 없었으니까요. 제안 감사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전제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왕리밍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는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지도 교수, 그리고 한국의 공동 연구자들에게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위협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님이었어요.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오신 분으로 이번 학회에 참석하셨다가 며칠 더 머물고 계셨죠. 아, 나카무라 교수님. 저희는 그냥 방금 들었습니다만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국제학술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이 상황을 국제학술지에 기고해도 될까요? 중국 정부의 학문 탄압 사례라는 제목으로요. 왕리밍 일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언을 하러 온 것뿐. 그래요?
그럼 이제 가보시죠. 그들이 떠난 후 나카무라 교수님이 제게 말했어요. 바트 채책 씨,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예요. 교수님도 아시나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비슷한 연구를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다른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몽골과 고구려의 연관성에 대한 자료를 꽤 모으셨죠. 정말요? 그 자료들이 아직 있나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주변을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도쿄제 연구실에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 올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죠.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류담경 박사님께 긴급 연락을 했어요. 박사님, 중국의 압력이 심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사실 저희도 압력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죠.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맞아요.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게 진실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죠. 맞았어요. 중국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건 우리의 연구가 그들에게 치명적이라는 뜻이었어요. 박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연대를 더 강화해야 해요.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 미국 학자들과도 연결하고 그들이 우리 모두를 막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된 거예요. 중국의 압력이 있은 지 2달 후 저는 나카무라 교수님의 초청으로 도쿄에 가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메이지 대학 특별 강연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 나카무라 교수님이 직접 마중 나와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바트 채책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학 연구실보다 안전하거든요. 안전이라니요? 중국의 영향력은 일본 학계에도 미치고 있어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교수님 댁은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서재로 안내받았는데 벽면 가득 책과 자료로 채워져 있었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교수님이 금고에서 꺼낸 건 낡은 가죽 바인더였어요. 표지에는 일본어로 극비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제 할아버지 나카무라 이치로의 연구 자료입니다. 1942년부터 44년까지 만주와 몽골 지역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바인더를 열자 빛바랜 사진과 문서들이 나왔어요.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대동아공 영권 역사 재편 프로젝트. 목적 일본 주도 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정당성 확보. 이건 네, 부끄러운 역사죠. 일본이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역사를 조작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에서 진짜 역사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음 장을 넘기니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몽골 동부 지역 주민 혈통 조사 결과 약 40%가 고구려계로 추정. 특히 왕족 계층의 경우 60% 이상. 이걸 어떻게 조사했죠? 당시 일본군은 현지 주민들의 신체적 특징, 언어, 풍습 등을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죠. 교수님이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보세요. 몽골인들을 칸코쿠진, 즉 한국인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 그들은 고구려인의 직계 후손이며 현재의 조선인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칸코쿠진이라고. 네, 사실 일본 군부는 이걸 이용하려 했어요. 몽골과 한국을 일본 주도로 통합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물론 전쟁에서 지면서 무산됐지만 계속 자료를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징기스칸 능묘 조사보고서 부장품 중 고구려 양식 철제 무기 다수 발견. 특히 철갑옷의 제작 기법은 고구려 고분 출토품과 일치. 이런 자료가 왜 공개되지 않았죠? 나카무라 교수님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전후에 미군정이 이런 자료들을 대부분 압수했어요. 일본의 제국주의적 연구라고 해서요. 우리 할아버지는 극비리의 일부를 보관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죠. 그럼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아마도요. 하지만 냉전 시대에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의 압력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
정확해요. 교수님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셨어요. 이번엔 더 최근 것이었죠. 이건 제가 10년 전에 몽골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이에요. 일본 정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결과를 보고하자 연구 중단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죠. 당시 일본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던 시기였어요. 문서를 보니 유전자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몽골 동부 지역 주민 100명 샘플 분석. Y염색체 하플로그룹 O2B 비율 38%. 이는 한국인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유전자형. 와, 이건 정말 확실한 증거네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과학적 증거는 반박하기 어려우니까요. 나카무라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제가 보관하고 당신은 이걸 가져가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제학회에서 발표하세요. 하지만 교수님께 위험이. 저는 괜찮아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젊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과 기회가 있죠. 봉투를 받아들면서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일본의 증거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료를 꼭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연구를 발표할 때 과거 일본의 잘못도 함께 언급해 주세요.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려 했던 것,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진실을 발견한 것도요. 물론입니다. 도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몽골 비밀사에 삭제된 구절, 고려사의 기록, 유물과 유전자 증거,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자료까지. 퍼즐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죠. 도쿄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김태원 박사와 극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몽골과 한국의 유전적 연결고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었죠. 바트 채책 시 샘플 수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화상회의에서 김 박사가 물었어요. 동부 몽골 지역에서 150명의 샘플을 확보했어요. 특히 전통적인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요. 좋아요. 우리 쪽도 준비됐어요. 특히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 샘플을 집중적으로 모았죠. 프로젝트는 극비리에 진행됐어요. 중국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샘플은 일반 의료 검진으로 위장에서 채취했고 분석은 여러 연구소에 분산해서 진행했어요. 석 달 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박사와의 화상회의에서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바트 채책 시 이건 정말 학계가 뒤집힐 발견이에요. 뭐가 나왔나요? 먼저 Y염색체 하플로그룹부터 말씀드릴게요. 몽골 동부 귀족 가문의 43%에서 O2B가 나왔어요. 이건 전형적인 한국인 유전자예요. 43%라고요? 네. 더 놀라운 건 미토콘드리아 DNA예요. 목의 유전자인데 이것도 32%가 한국인과 일치해요.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혈연관계였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있어요. STR 분석을 통해 가계도를 역추적했는데 뭐가 나왔죠? 징기스칸의 직계 후손으로 알려진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약 1200년 전에 한반도 북부 출신 조상과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1200년 전이면 정확히 고구려 멸망 시기였어요. 그럼 징기스칸의 조상 중에 고구려 유민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 발견은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과학이 역사를 증명한 거니까요. 하지만 김 박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발표하느냐예요. 일반 학술지에 투고하면 중국의 압력으로 게재 거부당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국제유전학회는 어때요? 거기서 포스터 발표라도 하면. 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내년에 보스턴에서 열리는데. 잠깐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김 박사가 뭔가를 검색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주최하는 유라시아 인류 이동사 심포지엄이 있네요. 주제가 딱이에요. 언제죠? 4개월 후에요. 그때까지 논문을 완성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면 희망이 보였어요. 하버드라면 중국도 함부로 압력을 넣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불길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 박사의 연구실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는 거였죠. 다행히 중요 데이터는 따로 보관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도 우리가 뭘 하는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럼 더 서둘러야겠네요. 네. 그리고 바트 채책 씨도 조심하세요. 이제 진짜 위험해질 거예요. 김 박사의 경고는 현실이 됐어요. 다음 날, 제 아파트 앞에 검은 차가 하루 종일 서 있었죠. 그리고 이상한 전화도 걸려왔어요. 당신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 멈추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어요.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죠. 오히려 이런 위협이 제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이토록 두려워한다는 건 우리가 찾은 게 진실이라는 증거니까요. 압력이 심해지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았죠. 바트 채책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이건 우리 집안에 대대로 전해 내려온 거란다. 내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상자를 열자 여러 물건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건 청동 거울이었죠. 녹이 슬어 있었지만 뒷면의 문양은 선명했어요. 이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거울 뒷면에는 삼조고와 용, 그리고 구름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본 사진과 똑같았어요. 우리 조상님이 동쪽에서 가져온 거야. 해 뜨는 나라의 거울이라고 불렀지. 동쪽이라면. 그래, 내가 연구하는 그곳이야. 할아버지는 또 다른 물건을 꺼내셨어요. 낡은 비단 조각이었는데 거기에는 이상한 문자가 쓰여 있었죠. 이 글자는 뭐예요? 나도 몰라.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걸 왕의 글이라고 했어. 동방 왕국의 문자라고. 자세히 보니 한자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어쩌면 고구려 고유의 문자일지도. 그리고 이것도 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꺼낸 건 작은 금속판이었어요. 거기엔 지도처럼 보이는 것이 새겨져 있었죠. 이게 뭐죠? 이주 경로야.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보여주는 거지. 금속판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동쪽 끝에는 산과 강이 그려져 있었고 서쪽으로 갈수록 넓은 평원이 펼쳐졌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별 모양의 표시가 있었어요. 이 별들은 아마 정착지였을 거야. 우리 조상들이 잠시 머물렀던 곳.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경로가 고구려 유민들의 이주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걸. 할아버지, 우리 집안이 정말. 그래. 우리는 동방 왕국의 후예야. 몽골의 칸이 되었지만 뿌리는 잊지 않았지.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너도 알다시피 나는 소련 시절 역사교사였어. 하지만 이런 걸 가르칠 수는 없었지. 소련은 민족주의를 금지했으니까. 그래서 숨기고 계셨군요. 그래.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가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유물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고 기록했어요. 특히 청동 거울은 정말 중요한 증거였죠. 다음 날 유담경 박사님께 사진을 보냈어요.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집안 가보예요. 잠시 후 답장이 왔는데 흥분이 가득했어요. 바트 채책 씨, 이건 완벽한 고구려 양식이에요. 특히 이 삼조고는 집안형 고구려 벽화와 똑같아요. 그럼 정말로. 네, 당신 집안이 고구려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고급 청동 거울은 왕족이나 최고위 귀족만 가질 수 있었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단순히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박사님, 그런데 이 비단에 쓰인 문자는 뭘까요? 이건 좀 특이하네요. 한자도 아니고. 혹시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있나요? 여러 각도의 사진을 보낸 후 류 박사님은 놀라운 추측을 했어요. 이건 아마도 고구려 고유 문자일 거예요. 중국 사서에 고구려가 독자적인 문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하지만 현재까지 실물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또 하나의 폭탄이었어요. 고구려 문자의 실물이라니.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식에서 저는 몽골 전통 복장과 함께 할아버지가 주신 청동 거울을 가슴에 품었어요. 동쪽을 향해 절을 하며 속으로 맹세했죠. 할아버지, 제가 우리의 역사를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온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직후 중국의 공격은 전면적으로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대놓고 압박하기 시작했죠. 먼저 중국 관영 언론 황구시보에 저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몽골 여대생의 황당한 역사 왜곡 징기스칸을 한국인으로 만들려는 시도. 기사는 저를 민족주의에 빠진 무지한 학생으로 묘사했고 제 연구를 학문을 가장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울란바토르의 중국 대사관에서 우리 대학 총장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바트채책 미안하지만 자네의 학적을 정리해야 할 것 같네. 체렌도르지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들은 총장님의 말씀이었어요. 총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국이 우리 대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네. 유학생 파견도 중단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모두 취소한다고. 그게 저 때문에. 자네 한 명과 대학 전체 어느 쪽이 중요한지는 알겠지?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체렌도르지 교수님이 나서셨죠. 총장님, 이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부당 압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굴복하면 체렌도르지 교수, 자네도 조심하게. 중국은 자네도 문제 삼고 있어.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때 제가 결단을 내렸죠. 총장님, 제가 휴학하겠습니다. 바트채책. 교수님이 말리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어차피 이제 곧 하버드에서 발표할 거예요. 그 후에 다시 생각해보죠. 대학을 나온 그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검은 차가 따라붙었어요. 이번엔 대놓고 위협하더군요. 차를 세우고는 창문을 내렸죠. 바트채책 씨,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건데요? 절 죽이기라도?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하지만 당신 가족들은 어떨까요? 동생이 고등학생이던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을 위협하다니. 비겁한 짓 하지 마세요. 이게 당신들이 하는 짓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거짓 역사로 민족 간 갈등을 조장하는 건 당신이잖아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머니는 우셨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죠. 내가 무슨 정치 운동가냐?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아빠,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일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잘 살고 있으면 됐지. 가족과의 갈등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중국의 압력은 계속 확대됐거든요. 한국의 류담경 박사님도 연락이 왔어요. 바트채책 씨, 우리 연구소에도 압력이 들어왔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직접 항해 공문을 보냈대요. 박사님도요? 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반응이 우리 연구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님도 비슷한 압력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분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셨죠. 바트채책 씨, 이제 때가 됐어요. 하버드 심포지엄에서 모든 걸 공개합시다. 하지만 준비가 충분해요. 우리에겐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문헌, 유물, 유전자 분석까지. 이제 세상에 알릴 때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버드 심포지엄을 목표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중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학회까지는 막을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도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중국의 압력이 극에 달했을 때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왔어요. 러시아의 한 역사학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거였죠. 바트채책 씨,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오시면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반 페트로프. 페트로프 교수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방학 연구소의 원로 학자였어요. 왜 그가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비행기 표를 끊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날아갔어요. 네바 강이 내려다 보이는 연구소에서 페트로프 교수를 만났죠. 어서 오세요. 차를 준비했으니 마시면서 이야기합시다.
하얀 수염의 노 교수는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왜 저를 도우시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중국의 역사 왜곡에 진저리가 나서요. 그들은 러시아 극동지역 역사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는 당신을 돕고 싶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죠. 교수님은 저를 지하 문석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제정 러시아 시절부터 보관된 고문서들이 가득했죠. 여기 있는 문서들은 대부분 공개된 적이 없어요. 소련 시절에는 민족 문제를 건드리는 걸 금기시했거든요. 특별 보관함에서 가죽 표지의 문서처를 꺼냈어요. 이건 1890년대 러시아 외교관이 작성한 보고서예요. 당시 청나라와 국경 협상을 하면서 몽골 지역을 조사한 내용이죠. 문서를 펼치자 러시아어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페트로프 교수님이 번역해 주셨죠. 여기 보세요. 몽골 동부의 부족장들은 자신들이 동방의 대제국 후예임을 주장한다. 그들이 말하는 대제국은 중국이 아닌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던 고대 왕국이다. 가슴이 뛰었어요. 또 다른 증거였죠. 더 있어요. 여기 외교 문서를 보면 교수님이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이번엔 더 오래된 것이었죠. 1740년대 문서예요. 청나라와 러시아가 국경 조약을 맺을 때 작성된 거죠. 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몽골 칸이 러시아 사절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은 해 뜨는 곳의 왕이었다. 중국이 우리 조상의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우리는 초원에서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중국을 정복했다. 이것이 하늘의 정이다. 이건 내 고구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건 양피지 문서였어요. 이건 13세기 문서의 사본이에요. 원본은 소실됐지만 18세기에 필사한 것이 남아있죠. 내용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고려 사신과 몽골 칸의 대화 기록. 칸이 말하기를 우리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당신들은 남쪽에 남았고 우리 조상은 서쪽으로 갔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형제로서 함께하자. 바로 이거였어요. 몽골이 고려를 멸망시키지 않은 진짜 이유. 교수님, 이 문서를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원본 보관 장소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문서를 복사하면서 페트로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국은 이런 문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도 압력을 넣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젊은 학자가 진실을 추구하는 걸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하버드에서 발표할 때 러시아 문서도 인용해주세요. 우리도 이 연구에 기여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몽골,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증거까지. 사방에서 모인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고구려와 몽골,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한 뿌리였던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뿐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어요. 하버드 대학교 사이언스 센터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로 가득 찼죠. 유라시아 인류 이동사 심포지엄. 제 발표는 둘째 날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앞줄에는 한국의 류담경 박사님,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님, 그리고 러시아의 페트로프 교수님이 앉아 계셨죠.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하지만 반대편에는 중국 대표단이 있었어요. 왕리밍도 보였죠. 살벌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다음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바트 채책 씨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숨겨진 연결고리 고구려, 몽골, 그리고 고려의 혈연적 관계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죠.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바트 채책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동아시아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몽골 비밀사의 원문과 중국 번역본의 비교였죠. 보시다시피 중국 번역본에서는 중요한 구절들이 의도적으로 삭제됐습니다. 동방에서 온 보르테치노,
해 뜨는 곳의 형제들. 왜 이런 내용을 숨겼을까요? 중국 대표단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죠. 다음은 유전자 분석 결과였어요. 몽골 동부 귀족 가문의 43%가 한국인과 동일한 Y염 색채 하플로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프와 도표가 화면에 떴어요. 과학적 증거 앞에서 반박은 어려웠죠. 더 놀라운 건 시기입니다. 유전자 시계 분석 결과 이들의 공통 조상은 약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확히 고구려 멸망 시기죠. 그때 왕리밍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건 비과학적입니다. 예상했던 반박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문헌 증거를요. 러시아 문서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13세기 고려 사신과 몽골 칸의 대화록입니다. 우리는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당신들은 남쪽에, 우리는 서쪽으로 갔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이건 정말 폭탄 선언이었으니까요. 또한 일본 관동군의 비밀조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이 제공한 자료가 화면에 떴어요. 1942년 일본군은 몽골 인구의 40%가 고구려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를 침략 정당화에 이용하려 했지만 조사 자체는 철저했죠. 중국 대표단이 더욱 동요했어요.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죠.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일 뿐입니다. 그럴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 최후의 카드를 꺼냈어요. 할아버지의 청동 거울 사진이었죠. 이것은 제 집안의 대대로 전해온 유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죠. 제 집안은 징기스칸의 보르즈긴 부족 후손입니다. 그리고 비단 조각의 문자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 문자는 아직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고구려 고유 문자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그토록 고구려를 자국 역사라고 주장한다면 이 문자를 해독해 보시죠. 왕리밍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음모론입니다. 그때 사회자인 제임스 윌슨 교수가 개입했어요. 왕 박사님, 학술 발표 중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시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징기스칸은 왜 고려만을 특별 대우했을까요? 왜 다른 나라는 멸망시키면서 고려와는 혼인 동맹을 맺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혈연의식이었죠.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퍼져나갔죠. 중국 대표단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는 금세 다른 학자들로 채워졌죠. 모두가 제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놀라운 발견입니다. 논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싶은데.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걸. 진실이 승리했다는 걸. 하버드 발표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CNN 몽골 학자 징기스칸과 한국의 연결고리 발견 BBC 동북 공정의 허구 밝혀져. 고구려는 중국사가 아니다. NHK 숨겨진 아시아 역사의 진실. 특히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26살의 몽골 여성이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다. 그녀의 용기 있는 연구는 동아시아 고대사를 새롭게 조명한다. 호텔로 돌아오니 수십 통의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하버드 대학 출판부의 제안도 있었죠. 바트 채책 씨, 당신의 연구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더 히든 커넥션으로 하면 어떨까요? 믿을 수 없었어요. 하버드 출판부에서 책을 낸다니. 물론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죠. 일부 학자의 근거 없는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어요. 전 세계 학자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과 몽골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서울에서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 만들어졌고 울란바토르에서는 젊은이들이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왔죠. 류담경 박사님의 전화가 왔어요. 바트 채책 씨, 한국은 지금 난리예요. 모든 뉴스에서 당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당신은 영웅이 됐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중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님도 연락이 왔어요.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의 자료도 재평가받고 있어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학문적 가치는 인정받는 거죠. 러시아의 페트로프 교수님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러시아 학계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힐 겁니다. 하지만 가장 뜻깊었던 건 몽골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체렌도르지 교수님이 전화를 주셨거든요. 바트채책 내가 자랑스럽다. 대학에서도 내 복학을 환영한다고 하더구나. 아니, 이제는 하버드에 남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 그리고 내 동생이 전해달래. 언니가 최고라고. 눈물이 났어요. 가족들도 이제는 제 연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발견한 문서들과 유물들을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강대국이 숨기려 해도 역사는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거죠. 하버드 심포지엄이 끝나고 한 달 후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어요. 한국, 몽골, 일본의 학자들이 모인 거였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각자 연구를 넘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가 왔어요. 류담경 박사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중국의 역사 왜곡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나카무라 교수님이 제안했어요. 동아시아 역사 진실 연구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 몽골, 일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죠. 좋은 생각이에요. 또 제가 즉각 동의했어요. 본부는 중립지역에 두고요. 미국이 좋겠네요.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과 협력해서. 논의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죠.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버드 대학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버드 동아시아 연구소 산하에 유라시아 역사연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초대 센터장은 바트채책 씨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윌슨 교수의 제안에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아직 박사과정 학생인데요. 곧 박사가 되실 거고 무엇보다 이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부센터장으로 유담경 박사님을 모시면 실무는 문제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26살의 나이에 국제연구센터의 명예직 센터장이 되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센터가 설립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각국에서 젊은 학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싶어요. 몽골과 한국의 언어, 비교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연구 자금도 쏟아졌어요. 한국 정부, 몽골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기업들도 후원을 약속했죠. 심지어 미국 국무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자유로운 역사 연구는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 센터를 전폭 지원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였어요.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고구려 알리기 캠페인을 시작했고, 몽골에서는 전통 역사를 재조명하는 운동이 일어났죠. 일본에서도 과거사를 반성하면서 동시에 학문적 기여를 인정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센터로 한 통의 편지가 왔거든요. 보낸 사람은 한국의 한 할머니였어요. 바트채책 선생님께. 저는 함경도 출신 실향민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은 북쪽 초원에도 친척이 있다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연구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센터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고구려 디아스포라 지도 만들기였어요. 고구려 멸망 후 흩어진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거였죠.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고구려 양식 무덤이 또 발견됐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비슷한 유물이 나왔대요. 심지어 동유럽에서도 흔적이. 지도는 점점 확장됐어요. 고구려인들은 정말로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중국은 계속 우리를 비난했지만 이제는 별 효과가 없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젊은 학자들 중심으로 역사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가 시작한 작은 연구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동아시아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2025년 봄, 저는 하버드 스퀘어의 한 카페에 앉아 있어요. 이제 막 박사학위를 받았죠. 논문 제목은 유라시아 네트워크 고구려 디아스포라와 몽골 제국의 형성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베이징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유라시안 커넥션스 프로젝트는 이제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가 되었어요. 15개국 5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죠. 가장 뿌듯한 건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매년 100명의 학생들이 우리 센터에서 연수를 받아요. 한국, 몽골,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 학생들도 있죠. 선생님, 저도 진실을 밝히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중국에서 온 리메이의 말이에요. 그녀는 중국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센터에 왔죠. 좋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중국의 방해는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너무 많은 증거가 공개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무엇보다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특히 네이멍구와 만주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진짜 역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죠. 가끔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청동 거울은 이제 하버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고구려 마이너스 몽골 연결의 증거라는 설명과 함께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류담경 박사님이에요. 바트채 책 좋은 소식이에요. 유네스코에서 최종 승인이 났대요. 우리가 발견한 문서들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됐어요. 정말요? 와, 대박이에요. 이제 아무도 이 역사를 지울 수 없어요.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역사는 결국 진실을 향해 흐른다. 누군가 말했던 이 말이 떠올랐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밝혀야 할 진실들이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걸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한국, 몽골, 일본, 러시아,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젊은 학자들까지. 우리는 함께 진실을 지켜나갈 거예요. 역사는 국경을 넘어 우리를 연결합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지금까지 몽골 여대생 바트채책이 밝혀낸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 어떠셨나요? 한 젊은 학자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 왜곡에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보셨습니다. 고구려, 몽골, 그리고 한국, 천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연결된 이 끈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진짜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실은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을 갖습니다. 다음에도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